부자가 되시고 싶으면 절대 빨리 부자가 되려는 마음을 먹지 않는 것이 가장 빨리 부자가 되는 방법이라고 가르쳐요. 이건 제 경험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빨리 부자가 되려고 엄청 노력해요. 근데 빨리 부자가 되려고 할 때마다 망했어요. 반갑습니다. 회장님. 저는 유서영이라고 합니다. 네, 회장님 만나뵙는다고 질문을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 어떤 걸 여쭤볼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함께하고 싶었던 파트너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마음뿐이라 진심이 전해지는지. 여기서 파트너는 뭐라는 거예요? 비즈니스 파트너? 비즈니스 파트너를 만났습니다. 네, 같은 동반 여러 네. 그래서 같은 여자분이고 공통점도 많고 남편들의 그런 성향이나 이런 것도 비슷해서 이야기들이 잘 통합니다. 근데 아직은 만난 지 얼마 되지 않고 같이 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진심이 전해지고 있는지, 사실 저 되게 진심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진심이 전해지는지 되게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회장님만 특별한 그런 진심을 알는 방법이나 비법이 굉장히 흥미로운 질문이에요. 근데 사실은 알 수 있는지 없는지는 시간 지나면 알게 됩니다. 안 돼도 돼요. 근데 내가 2년, 아니야. 2년을 보면은 오래됐다고 좋은 2년 아니에요. 생각보다. 내가 책에도, 지난 책에도 내가 썼지만 보통 2년이라는 것이, 이걸 내가 나무에 비교를 해요. 내가 과일나무를 심어보면 나무의 열매가 어디에서 열리냐면 나무의 기둥에서 열매가 여는 나무는 거의 없어요. 저기 어디야, 필리핀 어디 가면 옆에서 열리는 나무들이 있긴 한데 보통의 나무는 전부 다 가지 끝에서 열린단 말이에요. 1년생, 2년생 가지 끝. 즉, 그 나무의 제일 끝에 있는 데서 열매가 열려서 늘어지게 됩니다. 늘어져야지 햇빛을 다서 골고루 익으니까. 근데 나무가 옆구리에 열리는 복숭아나 사과가 있을까? 그렇듯이 최근에 생긴 인연에서 대부분의 열매들이 열어져요. 그리고 이 사람이 좋은지 안 좋은지는 결국 확인할 방법은 사실 없고, 지금 알아볼 방법이 있다는 거는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만 내가 갖고 있는 것이지, 저 사람이 어떻게 하는 거는 그건 모르는 일이에요. 근데 조금 바꿀 수 있다면, 조금 조정할 수 있다면 나의 태도가 그 사람이 나한테 주는 태도일 가능성이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즉, 주변에 이렇게 바로 만난 새 인연들을 되게 중요시해야 돼요. 이 새 인연에서 대부분 이루어지니까. 선생님 내가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나한테 책 한 번 주고 이 질문 몇 개 한 번 주고 우리 수업 한 번 만난 게 다예요. 근데 되게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저런 사람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살면서 만나기. 그럼 오래된 인연들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인연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파트너 만날 때도, 그래서 새 사람 만날 때도 저 사람이 어떻게 할까 이렇게 고민하지 말고 그냥 잘 좀 잘해주세요. 그래서 나중에 만약에 상처받아서 그냥 후회하고 잘 되면 좀 미리 걱정할 필요 없다고. 질문 하나 더 드려서 드리겠습니다. 아무도 안 하는 네, 회장 항상 부끄러움 없는 진실이 중요하다, 아니면 선의의 거짓말이 필요하다 중 회장님 입장은 사실. 아니, 내가 뭐가 필요한 건데 나는 선의의 거짓말을 하거든? 너 이뻐 이런 소리 한단 말이야. 그런데 선의의 거짓말이 의도를 가지면 문제가 있는데 그 의도가 없으면 그냥 할 수 있다고 봐요. 어떤 부모들 보면 애기 막 자기 애기 이뻐 죽으려고 그러잖아요. 내가 보기엔 못생겼거든. 근데 이쁘다고 해줘요. 그게 나쁜 걸까? 그게 거짓말일까? 그렇게 생각은 안 해요. 삶을 너무 건조하게 살까? 하나 이제 질문하는 거 내가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하고 뭐가 보면 특히 이제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제가 보기 하나 문제점을 했어요. 질문을 위한 질문을 해. 이 질문을 하면 멋있겠지. 이런 질문을 합니다. 또는 너 이거 알아? 하는 질문들이 있어요. 자기들만 그게 아는 용어들. 그런 질문들은 공감력을 갖지 못해요. 그럼 이 시간이 아까워져. 이유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질문할 때 정말 이게 궁금한 거를 질문하시는 게 좋아요. 그게 본질이에요. 이런 거 되게 궁금하다. 왜 책에 이런 얘기 있는데 이게 맞는 건가? 진짜 궁금한 거는 질문하려고 해요.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의 습성 중에 하나가
무언가 정답을 자꾸 내려달라. 답이 이렇게 있는 줄 알아요. 성공의 답이 있는 줄 알아요. 근데 성공의 답이 없다니까. 성공의 답이 있다고 가르치는 사람이 정말 위험한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공의 답이 있다면 이미 어떤 사람이 이 세상을 다 가졌을 거야. 답이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형태로, 다양한 위치에서 나타난다고. 근데 이걸 정답이라고 딱 규정 지어주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답을 찾을 방법이 없어요. 이렇게 마음.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질문 안 하고. 오늘 아침에 정원에서 사과를 놓친 건 하고 이 친구가 같이 들어온 거지. 네, 만나면 진짜 반갑고요. 상황사는 제일 아파야 되는데. 제일 빨리 왔습니다. 아, 제가 그 사장의 책을 너무 재미있게 읽었어요. 저는 이 지금 첫 페이지에 성공으로 가는 유리한 규칙은 없다. 성실하고 약속을 잘 지키고 사실을 부리지 않고 친절을 베푸는 같은 작은 고민이 있습니다. 이게 너무 공감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회장님이 이런 책을 내시고 어떤 경험들이 쭉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런 지식과 통찰력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좀 필요하십니까? 내가 그 마치고 노력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거를 굳이 노력했다고 이런 걸 정리하는 거예요. 내 경험을 정리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경험을 했지만 그거를 좋은 경험하고 잊어버리고 그래서 동일한 실수를 또 반복한단 말이에요. 내 경우에는 그런 경험을 적어놓거나 메모를 통해서 그걸 적어낸다거나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 조금 달랐어요. 그러니까 이 글로 나와요. 큰 차이는 아니에요. 그 마케팅하고 있고 스트레스 스타트업 준비하고 있는 하면 새로운 일을 도전할 때 저는 그 주변 같은 게 생기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힘을 하시는지 하고 예전에 실패하셨던 비즈니스도 있고 수험학생이 성공하신 비즈니스도 있지만 그 사업을 하셨을 때 어떤 마음가짐, 처음 시작하셨을 때 마음가짐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하고 벌거리가 말씀드려요. 앞에 걸 봤어요, 이 정도. 지금 어떻게 극복하시나요? 아니,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이 두려움을 다 느껴요. 두려움이 없애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기지 하나가 있는 거는 그 두려움보다 희망이 더 강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혼한 사람이 다시 결혼하는 것도 자기 옛날 일보다는 다른 희망이 있기 때문에 또 결혼하는 거예요.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이거에 대한 공포가 있더라도 희망이 그걸 이긴다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하고 싶어서 이 희망이 커지면 두려움을 극복해내겠죠. 두려움을 무시하겠죠. 근데 두려움이 계속 남아있는 사람은 그만큼 희망이 여기에 없다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일하고 정말 발급하는 일을 하면 두려움이 없어지죠. 실제로 근데 두려움을 안 느끼는 사람. 난 지금 이렇게 감이자 올라면 사실은 좋은 거예요. 내가 되게 자연스럽게 하는 것 같은데 이건 내가 일이다 혹은 그냥 숙제처럼 받아들이니까 하는 거지 안 오고 싶은 마음이 더 큰 거예요. 내가 어디서 가서 제일 그동안 할 수 있는 노력하는 것 중에 안 된 게 뭐냐고 물어보는 질문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아직도 나는 춤이거든요. 누가 앞에서 춤추는 거 되게 하고 싶은데 이게 안 돼. 절대로 안 돼. 누가 본다는 것만 해도 창피해. 나는 딸 있을 때만 봤거든. 이게 밖으로는 안 나타나는데 그런 어떤 공포식의 분위기가 다 있단 말이에요. 없다. 이걸 바꿀 방법이나 이게 뭘 되게 이걸 능숙하게 하는구나 이런 사람은 없어요. 그걸 되게 능숙하게 겁을 안 내는 사람은 쌓이까. 그거 가능하지 않다. 아까 사업 얘기는 뭐였어요? 실패하셨던 사업 처음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이 다른 건 아니에요. 항상 사업으로 성공하겠다고 마음으로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그러다가 어떻게 운이 좋아서 성공을 하는 거예요. 그 목표의 의미 때문에 실패하고 그 실패를 명확하게 글로 분석할 방법은 없어요. 굉장히 다양한 이유 때문에 실패하고 굉장한 다양한 이유 때문에 성공하기 때문에 해보면서 하는 거죠. 근데 물론 사업을 되게 잘하는 사람은 나중에 이것도 일부는 테크닉으로 들어가요. 그런 건 내가 책에 좀 쓰기도 했는데
예를 들면 이 일을 지금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줄지 이런 걸 고려하는 능력들, 그리고 세상을 거시적으로 보기도 하고 되게 미시적으로 보는 능력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사업 이면의 사업을 들여다보는 관점 이런 걸 공부해요. 예를 들면 내가 몇 번 이런 모임에서 설명을 했지만 똑같은 식당을 하는 사람인데 지하철역 앞에서 식당을 하는 사람과 저기 구석 안쪽에 들어가서 맛집을 하는 사람은 다른 사업을 하는 거예요. 지하철역 앞에서 김밥이나 만두를 파는 가게들은 김밥이나 만두를 팔아서 돈을 버는 사람 맞아요. 근데 저기 뒤에 어디 구석 이런 데 가면 맛집 있어갖고 가면 차 막히는 집 있다고 국도에. 이런 집들은 자기가 식당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식당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부동산 사업을 하는 사람. 본질. 그 사람은 그 메뉴 가지고 이렇게 동네 싼 집 사서 메뉴 집어넣고 그거 키우고 또 하고 해도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가 사업의 이면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갈대탕을 팔고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은 부동산 사업을 한다. 아, 내가 이제 부동산 사업이라는 걸 아는 순간 그 사람은 어마어마한 돈을 벌는 거야. 또 책방도 마찬가지예요. 교보문 가면 학생 선생님 책 나와 있는 거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 앞으로 다 책 낼 사람 많잖아요. 교보문 가면 교보가 책을 팔아요. 여러분들한테 책값이 얼마더라? 아마 30% 정도 주나? 이익을. 그럼 교보는 책이라는 리테일 상품을 가지고 책값에 소매로 파는 소매점이잖아. 우리가 정상적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실제는 교보문 앞에 가서 보면 그 장판이 다 팔린 장판이에요. 요만한 책상 하나를 다 책 몇 권 정도면 다 지면장을 서점들한테 파는 거예요. 출판사들한테. 그럼 그건 무슨 사업이에요? 부동산 사업. 그러니까 사업마다 이면에 다른 사업들이 또 추가로 있거나 숨어있는 사업들이 있어요. 맥도날드도 부동산 사업. 맥도날드 장부 들여다보고 재무제표 보면 부동산에서 가장 이익이 많이 나오는 데도 있어요. 물건 파는 거. 그러니까 이 사업의 이면이 뭐냐, 이 사업의 경쟁자가 뭐냐 이렇게 분석하는 거시적, 미시적 이런 시각들이 훈련이 되면 사업을 더 능숙하게 되죠. 근데 그거는 좀 해보면 자꾸 망해보면 알아요. 네. 병원에서 제가 치료하고 그 박사님 교수님을 통해서 제가 수목 도시락을 먹어보게 됐어요. 근데 그 호불호가 적은 그런 맛과 또 고급스럽고 효율적인 패키징, 그리고 깔끔하고 좀 기분 좋아지는 그런 음식도 제가 되게 많이 그 느끼고 바랐는데요. 그 수목 도시락을 시작하게 된 계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게 이런 거 물어보면 사업에서 큰 사람한테 저런 거 물어보면 되게 멋있는 명분 되거든요. 세상에 뭐 무슨 이런 거 있잖아. 네, 좀 냉정해지면 사업은 자기 가족을 부양하고 먹고 살려고 하는. 단지 하나 다른 게 뭐냐면 이 사업을 하면서 피해자가 없는 거를 저는 지향할 뿐이에요. 상처가 없는 거지. 나는 이 사업을 하면 사업에 여러 주체가 있거든요. 직원도 있고 소비자도 있고 나도 있고 혹은 우리 건물을 빌리니까 건물주도 있고 이런 여러 사업의 주체가 아무도 손해보지 않고 공동의 그러니까 사업 자체가 유기적일 수 있냐 이거예요. 왜냐면 유기농 보통 그러면 나쁜 용도가 해 그죠? 뭐 이렇게 화학물질 안 쓰고 뭐 이렇게 어떻게 한 걸 유기농으로 얘기했는데 원래 유기의 목적은 뭐냐면 유기라는 말이 서로 협력해서 이익을 손해를 보지 않고 서로 이렇게 서로 다 도움이 되는 환경을 만들어내는 게 유기거든요. 원래 유기농법의 원래 그 뜻이 그래요. 지금 저 산업이 건드리면서 변화됐어요. 아무튼 사업도 유기적일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누구나 다 이익을 적정한 이익을 보고 좋은 재료를 쓰고 소비자가 거기에 걸맞는 소비자들을 찾아내고 이 건물주도 되게 큰 투자자입니다. 우리 건물주는 보통 보면 아무것도 안 하고 돈만 가져가는 악덕 뭐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이 건물주가 되면 생각이 바뀔 거예요. 내가 융자 그냥 돈 겨우겨우 마련해서 융자 어떻게 받아서 건물 하나 샀는데 임대만 가져갔다고 나를 뭐라 나 지금 이거 임대 받아서 이자 내기를 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사업체가 하나 만들어지려면 우리가 몇 억 투자하지만 건물주는 몇십억을 투자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건물주한테 충분한 이익을 만들어서 임대료를 내 책임도 나한테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누구도 피해를 받지 않고 서로 이익이 될 만한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그냥 그나마 나에게 남은 사회적 깃틀이고 나머지 다른 다 가려지는 공명심마다 가질 필요 없어요. 그냥 가족을 부양하고 내 직원들이 월급을 줄 수 있고 살아남는 것, 이것만 가지고도 사업의 목적으로 나는 충분하다. 그리고 매번 내가 젊은 친구들한테 얘기해서 사업하는 젊은 친구들한테
나도 젊었을 때 그런 꿈을 가지고 미국에 갔었거든요. 33살까지 돈을 벌어서 33살이면 한국에 가서 사회사업을 하니까. 근데 이렇게 말하는 젊은 친구들을 나무라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말하는 목적만큼 다른 중요한 목적이 하나 더 있다는 것을 앞에서 알려주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사회적 기업을 하려고 마음먹지 말고 지금 내 가족을 부양하고 내가 스스로 자립해서 이 세상에서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내는 것만 해도 사회적으로 엄청난 사회적 기업입니다. 그 젊은 친구가 직원 하나를 쓰고 2명을 써서 누군가에게 월급 줘서 그 가족이 먹고 살게 해주는 것, 이것도 어마어마한 사회적 기업이에요. 왜 막 돈을 벌어서 자기 가족은 몰라가고 남 도와주는데 정신없냐고. 그 많은 시간을 왜 남한테 쓰네. 주변 먼저 하는 것도 어마어마한 사업적 기회입니까? 사회적 기업입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한다고 비난할 일은 아니고 내 목표를 너무 거시적으로 가져가서 내가 감당치 못할 만큼으로 가족들을 괴롭히지 마세요. 그것도 중요한 가치 중에 저는 김혜영이라고 합니다. 일단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면 제 남편이 지금 육아휴직을 하다가 내일 당장 도끼인데 흥미를 훔쳐가는 거예요. 도끼가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 1년 전에 금방풀 회사에 있다가 육아휴직을 남편이 했는데 네. 복귀를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네, 애를 보는 게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 육아휴직의 목적이 사실 육아가 아니라 그만두고 싶었는데 이게 이제 그만둘 작정을 하니까 회사에 얘기할 용기가 생긴 거니까 이렇게 하니까 회사에서 남자 1호 육아휴직자가 됐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이제 건강해지고 그때 한참 너무 안 좋았어서 이렇게 놔두면 죽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서 그만두려고 했었는데 다행히 육아휴직 돼서 이제 회사에 적을 주고 있는데 돌아가려니까 부서가 바뀔 줄 알았더니 부서도 안 바뀌어. 그 갈등을 빚었던 상사도 그대로야. 활력이 변한 게 없었는데 가지고 싫고 1년 동안 사실 뭔가 이제 사업이라든지 그런 걸 해보려고 했었는데 여의치 않아서 돌아가는데 이제 저는 몰랐는데 저는 되게 안정적인 성향이고 투자라든지 이런 게 남편은 알고 보니까 의외로 공격적인 성향인 거예요. 저는 그냥 안정적인 직장에 사실 다니고 있고 저도 조금 좀 쉬고 있긴 하지만 근데 이제 저는 남편이 뭔가 사업을 하겠다든지 아니면 이전에 야근을 해서 집에 늦게 오거나 아니면 주말에 나가면 그게 너무 싫었거든요. 근데 이제 남편이 말을 하기도 나는 뭔가 몰입을 해서 뭐 어떤 업에 뛰어들어서 그쪽에서 일을 할 때 내가 이제 서포트를 해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제가. 근데 저는 서포트를 해줄 수 있는데 경제적으로 내가 매달 수입이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는 내가 마음의 안정을 줄 수는 있는데 그 일에 너무 몰입해서 나를 갈아놓는 시간이 필요하다는데 저는 이제 그걸 어떻게 제가 지지를 해주고 대응을 해줘야 될지 회장님도 이제 한동안 자신을 갈아놓는 시간이 있었을 것 같고 지금도 아내분이 여전히 불평을 하신다고 하시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일들이 막 거두시는 일들이랑 축축하면 나도 여전히 일하고 있다고 하셨고 저는 제가 나쁜 아내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제가 되게 좋은 그 방법을 하나 알고 있어요. 보통 저 질문은 보통 저렇게 아내분이 하는 게 아니라 난 거꾸로 이렇게 안 해가는 거 좀 처음 들었어요. 근데 좋은 해결책이 하나 있어요. 원래 사업에서의 가장 큰 자산은 배우자의 지지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굉장히 큰 자산을 갖고 있다고 남편을 성공시키냐 마냐 사업을 시킬 거야 마냐는 가장 큰 자산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 지지를 주는 대신 뭘 달라고 그러냐면 지분 50%를 달라고. 버는 거에 반은 나한테 내라. 회사가 수입이 생기면 수입의 반을 달라고 했어요. 생활비 주는 건 물론이고 반만 투자하고 반은 나한테 매년 갖고 와요. 이렇게 하면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가정에 충실하는 그거는 사업을 시작해서 성공시키려면 두 명이 있어야 되는 과정이에요. 희생이 좀 필요한다는 희생하지 않고 가정도 다 지키고 다 시간 다 쓰고 사업도 성공하려고 한다면 산소풀을 조금 더 가지고 아니면 그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하기도 해. 하지만 시기적으로 그게 그렇다거나 어떤 때는 왜 우리가 마중물 그래서 평가할 때도 그 고생하는 그 과정이 있잖아요. 안 그러고 그것도 안 하고 어떻게 물 나오고 기다리고 있어요. 팔 힘이라도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떤 때는 그 마중물이 또 내려가면 또 가서 달려가서 막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남편이 그렇게 하는 거 이해해줘야지. 왜 나를 버렸어? 뭐 아침에 왜 저기 애는 나보고 왜 뭐 이거를 누가 할까? 뭐 이거 하잖아.
핍박. 이게 사업에서 정신없을 때는 만약 이걸 지켜내거나 이루어야 될 어떤 가치가 있어서 그게 몰입할 때는 진짜 나쁘다. 그리고 거의 사업의 세계에서 극렬한 관계 세계에서는 가족까지 걸어야 될 정도로 사업이 위험한 거예요. 그걸 아내가 지켜주지 않으면 사업은 성공 못해요. 그리고 혹시 성공하더라도 가치도 없어져. 자기 가족이 다 사라졌는데 사업에서 성공한 걸. 그래서 아내의 지지가 절대적이에요. 이 사람은 반드시 성공할 거야. 당신은 해낼 거야. 이렇게 지켜주면 고생해도 보람있고 그 고생하고 난 다음에 결과도 아내가 가질 거야. 그러니까 두 분이 깊게 얘기해요. 내가 당신 지지해줄 때 열심히 일해. 대신 가로이고 지분 반은 내 거야. 가로 도장 찍고 그렇게 하면 해결돼. 큰 문제 아니야. 남자가 그리고 자기가 자기 의지를 표현하는 게 얼마나 멋있게 돼요. 나는 그런 남자는 그 다음에 이게 이렇게 해서 막 모든 가족이 굶는 상황도 아니고 본인이 이거를 같이만 해줄 수 있다면 정말 좋은 케이스죠. 어떤 사람도 좋은 케이스. 과장님. 저는 최근에 온라인으로 무작원 사업을 시작한 26살 김남입니다. 좀 회장님께서 지금 위치까지 오시기까지 가장 큰 내적 동기가 어떤 게 있었는지. 아까 똑같은 얘기예요. 먹고 살려고 살아남으려고 그 내적 가치. 무작원 만약 나의 지금 자본이 영원한 상태에서 시작을 하신다면 무엇부터 시작하셨는지. 나는 내가 한 사업의 거의 대부분이 돈 없이 시작했어요. 자본을 들여서 회사를 사본 적이 거의 없어요. 마지막 사업은 그러니까 마지막 사업 성공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돈을 가지고 했던 몇몇 사업을 제외하고 최근에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한 적이 없어요. 매번 망해도 사업 돈 없이 다시 했었어요. 그리고 나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나는 사업을 할 때 돈이 필요 없다고 믿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무자본으로 뭘 하려고 하면 무자본으로 뭘 할 수 있어요. 혹은 조금 자본이 필요하면 조금 한 1, 2년 월급 모은 가지고 얼마든지 사업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은 이 자본의 크기가 아니라 결국 생각이 어때요? 이걸 이루어내는 거예요. 조그만 가게를 하는 사람이 내가 요리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마음먹고 식당을 차리면 이거는 그냥 요리사가 그 셰프 요리사 셰프 뭐 오너라고 이런 가게가 되는 거고 이 청년이 나는 경영자가 되겠다고 마음먹으면 그런 걸 복제할 능력을 가지고 수십 개 수백 개의 매장을 만드는 프랜차이즈로 가거나 아니면 대형 매장을 하는 사람을 가지고 이 기능을 가지고 내가 기업인 경영이 되겠다면 이런 회사를 가지고 유통도 만들고 제조도 하는 다양한 사업을 가진 사업가가 나온다. 근데 그 방향성이 머릿속에 있을 뿐이에요. 돈의 크기가 아니에요. 똑같이 두 가게를 옆집에 살더라도 한 친구는 이 생각을 하고 한 친구는 떡볶이 맛에만 중심을 두면 여기는 그냥 고려돼서 계속 떡볶이 파는 집이고 이 사람은 조수 떡볶이 사장, 나상빈이 되는 거예요. 차이가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자본은 둘이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생각의 크기가 그걸 이뤄내는 거예요. 26에 사업하는 건 되게 대단한 일이에요. 그리고 26에 이걸 도전하고 실패하는 것도 굉장히 대단한 일이고 오히려 겁내야 될 거는 26에 너무 많이 성공하는 거예요. 성공이 너무 많이 되면 큰 실수가 나타나는데 내가 잘해서 성공했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정말 크게 성공. 근데 대부분의 큰 성공은 부지런한 것 플러스 운이. 근데 이 운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으니까 자기의 능력인 줄 알고 이거를 자랑해서 책에다 내서 규칙을 만들고 뭐 원리를 만들고 해서 이런 방식으로 성공해라는 걸 가르치고 하는데 나는 안 믿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이 만약에 다시 실패해서 그 능력이 갖고 있다면 똑같은 방식으로 또 성공할 수 있어야 되는데 경영자들 중에 그런 사람 생각보다 한번 굉장히 많은 일을 다시 일어난 사람 그게 귀하기 때문에 흔하지 않기 때문에 가끔 매스컴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왜 사업가들이 안 되는지 사업 친구들이 많아. 학생 선생님이 지금 삶에 대해서 내가 가르치는 걸 알겠는데 아니래. 뭐야 이거? 저는 삶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대표님 책 쓴 단계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책 읽으면서 남들이 말하는데 좀 잘못되게 말해서 내가 얼마나 쓴다 이런 느낌이 지금 들고 네. 그래서 제대로 된 책이겠구나 해서 정말 열심히 읽고 제가 책을 읽고 있는데 자꾸 친구들이 와서 제가 책을 많이 선물해줬거든요. 제 책이 지금 세금이에요. 세금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일단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음성이 지금 굉장히 부드러워져가지고 말하는 적으로 보이는데 그게 그 음성 때문에 되게 단단해 보이시고 되게 깊어 보이시거든요. 그런
이런 모습을 갖는 평소에 긍정적인 마인드, 그거 저는 항상 느끼고 있는데 그런 생각을 어디서 좀 힘을 얻으시는지. 아니, 근데 목소리가 중요하다는 건 아닌데 나도 목소리를 내가 일부러 부르는 건 아니고 저랑 똑같은 이름의 작가가 하나 있어요. 김수만하고. 그 양반 때문에 그 사람, 나도야 그 사람, 그 양반 책을 가끔 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쓴 얘기를 나한테 물어가지고 그걸 내가 알게 됐었어요. 근데 그 책을 하나 읽어보니까 생각도 잘 썼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그 내용이 있더라고요. 사람의 목소리가 주는 영향에 대해서. 그걸 써갖고 내가 어디 나가도 좀 고쳐야지 하면서 다니긴 하는데 답은 있어. 근데 이 사람의 일반적인 성품은 평소 행동에서 사실 나타나요. 그 사람의 자세, 행동, 태도가 거의 그 사람이에요. 내가 진짜 질문하는 청년들이 있으면 이렇게 물어보는 데서 되게 어색해하고 어려워하고 그리고 저하고 사진 찍을 때 보면 등치 이만한 친구들이 갑자기 내가 항상 그런 춤 찍을 때 뒤에서 손이 대면서 뒷손발은 좀 필요하고 알았어. 그게 질문 이렇게 나한테 뭘 묻는 그 질문의 답보다 묻는 태도가 이 사람을 묻는 태도를 바꾸는 거예요. 이것이 이 사람의 성공을 가르치는 데 좀 효과적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 저 질문이 아마 그런 의도로 쓰였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는 것보다는 무엇을 하는 행위의 모습도 아주 중요한 네, 안녕하세요. 아닙니다. 절대 길들여지지 않는 난달 작곡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작곡가요? 네, 지금 작사 작곡가 일을 하면서 열심히 유튜브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돈의 속성이라는 책이 사실은 제가 돈에 조금 멀리 살았던 사람인데 너무 쉽게 써주셔서 가슴에 확 와닿거든요. 그래서 지금 젊은 사람들이 빨리 시작하면 좋다. 복리이자 때문에 이런 내용도 있었고,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거는 중년층들이 이제 돈을 좀 정말 새롭게 우리 김성호 회장님이 써주신 책을 읽고 돈에 대해서, 부동산에 대해서, 그리고 주식에 대해서 새롭게 좀 더 눈을 띄는 어떤 시기가 온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중년들이 좀 더 돈을 이제 모으는 어떤 자세라든가 방법이라든가, 그리고 이런 그 중년들 가정에 자녀들이 있잖아요. 근데 어릴 때 그 돈에 대한 어떤 인식을 심어주고 그런 부분들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교육들은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자세로 이렇게 좀 해나가야 자녀와 가정에 좀 도움이 되는지, 이런 말씀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중년이에요. 예. 본인은 중년이라고 생각해요. 아, 지금요? 아닙니다. 청춘입니다. 이제 돈은 보면 사실 우리가 한국 문화에서는 돈 이야기하는 게, 그리고 돈에 대해서 뭐 이것저것 하는 게 되게 뭐라고 해야 되나, 뭔가 경박스럽고 품이 없어 보이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문화. 그런데 돈을 내가 그래서 멀리하잖아요. 혹은 무시하면 돈은 똑같이 여러분을 멀리하거나 무시해요. 이게 원리예요, 사실. 내가 어떤 사람을 좋아하면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니까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일이 많은데, 내가 그 사람을 무시하거나 아니면은 소외시한다거나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니까 있을까? 아마 그건 뭐 그냥 아마 어느 시대나 어느 상황에서나 똑같은 지인인 거예요. 돈도 같은 역할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책을 만약에 한 줄로 줄이면 이게 내가 돈을 인격체라고 하니까 정말 인격체라고 생각하고 인사하고 잘가 나는 나쁜 거라고 생각은 안 하는데, 이게 너무 잘못하면 그 본질이 오도될 수 있어요. 즉 돈을 대하는 태도를 규정지어 보려고 하니까 어떻게 이거를 사람들한테 바꿔줄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고민하다가 내가 이거를 사람처럼 대하면, 즉 인격체로 대하면 이게 제일 가장 맞겠다라고 생각해서 첫 줄부터 쓰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게 중년이든 나이 어디든 상관없어. 이게 중년에 특별히 그 방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즉 돈을 인격체라고 인지하는 순간 절대로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작은 돈 절대로 함부로 못하고, 이 돈을 가지고 쓸데없이 뭐 사지 않을 거고, 그리고 이걸 보내야 될 때면 큰 돈들은 어려우니까 보내야 될 때 마땅히 보내야 될, 여러분들 어머니 아버지 어디 식당 가서 의자 앉히려도 안쪽에 앉히고 좀 예의 있는 사람 불러서 뭐 한석이라도 하나 챙겨주기 이렇게 하잖아요. 큰 돈들. 작은 돈들 자기 자식들 어디다 둘려놓고 안 쳐다보고 있어요. 길에 떨어져 있는 우리 애가 길바닥에서 넘어져 있어요.
그냥 보고 가겠냐고. 동전 하나 떨어진 거 왜 그냥 놓고 냐 말이죠. 왜 살아봐야 동전 굴러다니는 거 쓸데없이 막 기우이게 또 사고 뭐 배터리 사놓고 저기 서랍에다 넣어놓고 잊어먹고 또 사고 우산 잊어먹고 또 사고 이게 다 버리는 돈이에요. 즉 돈이라는 건 여러분의 노동의 시간이라고. 내가 노동을 해서 얻은 시간으로 이걸 사는 게 모은 게 돈의 형질인데 이 시간을 갖다 그냥 버려야 되는 거지. 함부로 쓰는 사람. 근데 이걸 인격체라고 하면 절대로 그렇게 안 합니다. 그 순간 모든 게 다 바뀌어요. 이 태도를 바꾼다고 부자가 되는 건 아닌데 태도를 바뀌는 사람 중에 상당히 많은 사람이 부자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버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노는 거, 쓰는 거, 쓰는 거 이게 동일한 부의 테크닉이고 이걸 각기 달리 배워야 된다고 인지하는 거. 아 이게 각기 다른 능력이구나. 이걸 인지하는 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이게 다른 능력으로 인지하지 않으면 버는 데만 욕심이 많아. 정신없이 벌고 정신없이 일하고 정신없이 돼가지고 돈을 벌었는데 그 다음에 쓸 줄도 모르고 모을 줄도 모르고 부풀릴 줄도 몰라서 다 날려버려요. 그럼 버는 이유가 뭐가 있어? 버는 목적이 없잖아. 버는 가치가 없잖아. 그래서 이걸 총괄하는 말이 제발 인격체를 생각해라. 인격체를 생각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그리고 자꾸 질문 전에 공리 얘기 나왔는데 그건 좀 짚고 넘어가니까. 여기 26목은 건영이가 갖고 있는 100만 원과 그 다음에 저기 아까 세원 씨가 갖고 있는 1억은 어쩌면 같은 가치일 수 있어요. 이게 공리로 가서 전화 인증하면 1억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젊었을 때 내가 이 책을 한달 1년 젊었을 때 읽었으면 하는 게 공리 개념 되는 거예요. 공리의 개념을 잘 이해하고 공리를 내 인생 전체의 친구로 받아들이고 그걸 습득해 놓으면 100만 원은 1억이 되는데 그거 못 배우면 100만 원은 적으면 5만 원은 똑같아요. 그래서 젊은 친구들은 공리의 개념을 아주 명확하고 이걸 평생 친구로 받아들일 생각을 해요. 지금 내가 이자를 내는 인생을 살 거냐 평생. 어떤 사람은 평생 이자를 내면 살아요. 왜냐하면 미래세도 계속 가져다 쓰니까. 부채도 지고 카드도 쓰고 막 이러니까. 이자를 내는 인생을 살 거냐 이자를 받는 인생을 살 거냐는 내 돈의 양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내 결심에서 나와. 여러분은 지금 카드빚을 다 청산하는데 최고 우선을 두고 차스가 다 끝난 다음에 이건 데비카드라고 되는 거라고 해요. 직불카드. 직불카드로만 쓰겠다고 생각하면 생각보다 자기가 쓰는 돈이 명확하게 보여서 오히려 안 쓰게 돼. 카드에서는 포인트 다 쓸데없는 짓이야. 포인트 모으겠다고 돈 더 쓰잖아 지금. 또 왜 그렇게 하냐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자를 내는 삶을 안 살겠다고 마음먹어요. 그러면 부자가 되는 건 분명한 간다. 사람들이 못 벌어서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못 먹거나 못 굴거나 돈을 잘못 떼기 때문에 부자가 되는 거예요. 평생 얼마나 와도 돈을 버는데 그러니까 그것만 바꿔줘도 일반적으로 누구든지 거의 부자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정말 대형 부자가 되는 거는 그건 다른 얘기예요. 나중에 성민 씨. 저는 지금 영국에 가서 배우자를 일하는 한영국이라고 합니다. 회장님이 이제 책을 가지고 부동산 투자에 좀 관심이 있어서 부동산 투자를 하는데 회장님이 투자에 대한 솔직히 되게 지식이 많으신 것 같아요. 주식, 부동산 이런 거 있는데 제가 궁금했던 게 이제 회장님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어떻게 투자에 대해서 어떻게 되시는지 하고 그다음에 투자에 대한 철학 같은 거 그러니까 투자에 대한 내가 지식이 많은 건 아니에요. 내가 투자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여전히 공부하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오해할 게 있어요. 나 정도의 위치가 되면 내가 무슨 다른 사람이 보면 특별한 더 정보를 갖고 있거나 혹은 특별한 더 어디 라인이 있거나 이렇게 통해서 투자나 이런 거에 현명하게 대처하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전혀 오산이에요. 여러분이 보는 정보와 내가 보는 정보의 차이가 전혀 없어요. 일단 그게 먼저고 투자는 사실은 철학이에요. 투자는 노하우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생활 철학에서 나와요. 내가 돈을 나는 어떤 돈을 그러니까 내가 돈을 어떻게 모을 것이고 어떤 돈을 모을 것이고 우리의 관점을 세우면 투자의 방향이 나옵니다. 나는 절대로 여러분한테 빨리 부자가 되시고 싶으면 절대 빨리 부자가 되려는 마음을 먹지 않는 것이 가장 빨리 부자가 되는 방법이라고 가르쳐요. 이건 제 경험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빨리 부자가 되려고 엄청 노력해요. 투자의 방향이 나옵니다.
나는 절대로 여러분한테 빨리 부자가 되시고 싶으면 절대 빨리 부자가 되려는 마음을 먹지 않는 것이 가장 빨리 부자가 되는 방법이라고 가르쳐요. 이건 제 경험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빨리 부자가 되려고 엄청 노력해요. 투자의 방향이 나옵니다. 나는 절대로 여러분한테 빨리 부자가 되시고 싶으면 절대 빨리 부자가 되려는 마음을 먹지 않는 것이 가장 빨리 부자가 되는 방법이라고 가르쳐요. 이건 제 경험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빨리 부자가 되려고 엄청 노력해요. 근데 빨리 부자가 되려고 할 때마다 망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되게 천천히 부자가 되려고 마음입니다. 자, 즉 빨리 부자가 되려고 하는 마음은 그 안에 비교와 욕심이 들어요. 그래서 무언가를 판단할 때 실수를 하게 돼 있다. 그 이유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해서 설령 성공했더라도 아직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성공해서 그 돈을 가지고 또 같은 방법으로 하다가 결국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래 천천히 부자가 되려고 한다고 하면 내가 갖고 있는 가치 기준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심하게 안 움직인다. 난 저런 돈은 안 건드릴 거야. 난 저렇게 이익이 큰 것은 의심스러워. 난 저런 사람들하고 사업 못하겠어. 이렇게 기준이 생기니까 안전하게 집을 쌓는 거죠. 가져가면서 집을 쌓는데 빨리 집을 쌓면 급하게 집을 지으려면 기둥이니 뭐니 기촌이니 흔들리니까 나중에 쌓아도 넘어져요. 그래서 결국 투자는 철학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좋은 돈을 모으겠다. 나는 이 돈을 벌어서 좋은 데 쓰겠다. 합리적인 곳에 보내겠다. 이런 결심을 하고 거기에 맞추면 투자 방향도 그렇게 나옵니다. 내가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부동산을 왜 입지가 좋은 데 사냐면 뭘 때문에 역설적. 내가 알고 빨리 부자가 되려면 이런 데 개발지가 갖고 땅 사갖고 집 짓겠지. 그럼 뭐 물가 볼 수 있잖아. 근데 왜 저기 강남에서 이자 3%도 안 나고 4%도 안 나는데 뭐 들어 사냐. 안전하고 그 자체가 내 투자 방식과 맞기 때문에. 그럼 나는 절대 망할 필요는 없어. 근데 이 사람은 몇 년에 막 몇십억, 몇백억 벌기도 하지만 다음에 다 망한다. 그러니까 방식에 따라 나오는 거죠. 이거 왜? 미치는 사람들 아니야? 요새 퇴근 후에 치맥하는 같은 그런 소확행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회장님이 행복을 느끼시는 순간이 언제인가요? 저는 지금 사실은 15년 전부터 사람의 삶이 이렇게 사람이 살면 내 삶이 이렇게 행복할 수 있을까 생각하고 살아요. 지금 정말 나는 행복한 상태예요. 그게 행복이 뭘 많이 있어서 행복한 건 사실 아니에요. 그거는 많이 있는 사람도 엄청 불행하고 자산도 하고 이런 거는 이거는 양의 기준이 아니라 가치 기준이에요. 근데 내가 가까이 보면 나는 굉장히 행복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지금 양치 부모 다 살아계시고 지금 나이도 지금 돌아가셔도 장수했다고 할 나이들이니까 어쨌든 그것도 형제들도 되게 우리 형제들은 나는 거의 형제들하고 살갑게 지낸다는 얘기가 아니라 되게 문제없이 잘 지내고 동생들 나는 다 동생들만 있는데 우리 집은 내가 장남이고 저쪽에는 우리 아이가 넷째 딸 형제들이 몇 명 있는데 서로 다 존중하고 사랑하고 잘 지내고 있고 아들도 건강하게 잘 자기들 할 일 알아서 또 하나하나 서운한 게 이제 딸이 없는 거였는데 조카 딸이 딸보다 더 잘하니까 세상에 부러울 게 없는 그리고 돈 걱정할 일은 지금 그렇고 그다음에 여러 사람한테 사랑받고 우리 어머님이 아들이 이런 직업을 가졌으면 했던 꿈도 해봐. 우리 아버지가 우리 아들이 이런 직업을 해봤으면 했던 꿈도 해봐. 그러니까 뭐 부러울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가장 큰 거는 뭐냐면 내가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는 힘을 내가 갖고 이 세상에 계속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완벽한 자유를 누리는 거란 말이에요. 나는 정신적으로도 내가 누구의 크게 영향을 안 받고 지금 몰입하거나 의지하는 사람이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 나는 신도 나를 가질 수 없다. 근데 되게 교만한 말인데 어떤 영역에 넘어가면 의지할 필요가 없어져요. 신이 그 다음 나한테 영향을 주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는 순간이 돼요. 그러니까 신과 내가 의지와 구원의 대상이 아니고 그냥 같은 몸처럼 느껴져요. 내가 무슨 막 큰 일을 당한다고 해서 원망할 일도 없고 내가 뭐가 구할 일이 있어서 기도할 일도 없어서 굉장히 그냥 편안해지는 관계가 돼요. 그건 무슨 말을 하는 건가? 이럴 때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이런 정도 그냥 이해하는 정도의 완벽한 정신적
그다음에 언제 어디든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는 시간 또는 경제적 자유 또 토발할 게 뭐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죽어도 꼴값 죽어도 전혀 더 안 아깝지 않은 모든 경험, 이미 해본 경험.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완벽한 행동, 항상 완벽한 행동 요새 이제 질문이 많아졌어요.